지금 대통령도 최근에 이제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꿋꿋하게 가겠다. 정확하게는 이제 세금 제도를 갖다가 재정비하는 거 조만간에 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부동산 전문가들이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이 있어요. 네. 그때 뭔가 하나 오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대표적으로 예상하는 게 네, 오늘은 김재경 박사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미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박사학위를 드디어 받았고요. 그리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부동산 전문가, 여기서도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 아주 유명하게 활동하고 있고 제 자체 채널, 정비사업 전문 채널인 투미TV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주 유명하게라고. 너무 멋있습니다. 그렇게. 요새 좀 어때요? 현장 분위기? 현장 분위기는 사실 언론에서는 이제 막 부동산 가격 오른다 뭐다 얘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뜨겁지는 않나요. 그런데 이제 뜨거운 시장이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지금 정비사업 시장은 되게 괜찮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가장 큰 이벤트가 지방선거가 있었었죠.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다들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을 했었었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우리 정원호 이제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에 이제 접점이 있었었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연임을 성공했었었죠. 이게 뭐가 쟁점이 됐었냐면 정비사업 쪽에서는 시장이 누가 되느냐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심은 있긴 하겠지만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아파트 시장이라고 놓고 보게 되면 정부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라든지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 투기거래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각종 규제 사항들이 나한테 더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각종 규제들, 세금 정책들 이런 사항들이 영향을 주는데 사실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정부의 영향도 분명 크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또 연결이 있는 게 바로 지자체장. 왜냐면 지자체장이 인허가권을 쥐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서울 부동산도 올라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 그렇게 막 실거래가 막 찍히면서 거래가 막 활발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또 움직인다 하더라도 약간 좀 대장단지들 일부 중심적으로 뛰고 있는 거지 전반적인 가격이 다 뛰는 이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다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박원순 시즌2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평가를 하진 않겠지만 그냥 객관적인 얘기만 놓고 보면 정비사업에서는 암흑긴 건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멈췄잖아요. 다. 네. 그러니까 멈춤 정도가 아니라 약 400개의 정비사업 현장들이 다 해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다를 떠나서 그냥 다 해제가 돼버리고 해제 안 된 곳들도 인허가가 다 지연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비사업 조합 입장에서는 박원순 시즌2는 안 된다라는 인식들이 정말 강했었고 그 시즌2가 막말로 왔어요. 그러면 사실 사업들이 다 줄줄이 지연되겠다라는 공포감에 떨다가 오시장이 됐잖아요. 오시장이 사실 공약에서도 얘기했었던 게 닭공, 닥치고 공급 얘기하면서 이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이런 사업들이 이제 끊임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었다 보니 이런 쪽 가격대들이 투자들이 똑같거든요. 혹시라도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판단을 보류하다가 사실 6월 3일 당일만 하더라도 옷 시장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새벽 2시까지 정원호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 분석하다가 바로 다음 날에 이제 매일경제 출연하기로 한 게 있었어서 그때 오전에 출연하니까 막 보다가 그냥 졸려서 잤는데 자고 일어나게 시장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워낙 초접점이었던 승부였다 보니 지방선거 이후로 갑자기 정비사업 가격대들이 진짜 아무리 못해도 몇 천에서 억 단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오르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비사업이 오르면서 조합원들끼리 분담금도 폭등하고 집값이 올라가는 거랑 분담금이랑은 직접적인 연결이라기보다는 공사비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분담금 증가가 이제 연결되긴 하죠. 정비사업은 여기서 갑자기 정비사업 얘기 너무 깊게 해버리면 초반에 부동산 시장 관심 있는 분들이 떠날 수 있으니까 짧게만 요약하자면 지금 정비사업이 그렇다고 해서 꽃길만 있진 않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분담금이 워낙 이슈긴 합니다. 공사비가 워낙 뛰어 올라가다 보니까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평당 500만 원, 600만 원의 수주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평당 1,000만 원 시대에 왔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공사비는 아직까지는 900만 원대. 하지만 이미 하이엔드급으로 가고 입지 좋은 데들은 고급화해서 가잖아요. 그런 데들은 지금 벌써 평당 1,000만 원 공사비 돌파했고요. 여기서도 좀 층수가 높게 이제 고층으로 짓는 곳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꾸로 이제 규모의 경제가 안 돼서 세대수가 적은 단지들은 1,000만 원이 진작 돌파했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시간 문제는 얘기도 하죠. 이제 각종 비용들이 다 증가하고 또 전쟁도 터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평당 1,000만 원 시대가 이제 스탠다드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순수한 공사비면 2배가 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좀 이슈되는 게 일반 분양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반 분양가가 2배 뛰진 않았어요. 일반 분양을 높게 받는 거를 많은 시청자분들이 싫어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 일반 분양 스탠스가 서울에서도 노량진이 최근에 28억 분양했고요. 또 더 최근에는 장애식구역이 확장비랑 옵션 하면 거의 18억에 분양했습니다. 성북구죠. 성북구 장위동이 18억에 분양. 이래 버리니까 그냥 헉 하는 건데 그렇게 분양을 해도 조합원들은 분당 금액 최대한 일반 분양가를 비싸게 해서 이제 정가를 시켜야 분당 금액이 줄어드는데 그렇게 정가를 시켜도 분당 금액이 몇 억씩 증가하는 게 지금 현실이라서 우리가 정비 사업이 지금 잘 된다 라고만 보고서 오시장 됐으니까 이제 가자가 아니라 사업성 체크 잘 해보면서 정비사업 투자는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시장이 된 걸 호재로 받아들여서 정비사업 자체는 지금 뜨겁게 움직이고 있다. 근데 거래량 자체는 이제 안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규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이죠. 살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아파트 시장이랑 정비사업 시장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비사업은 최근에 거래량이 다시금 늘고 있고 가격도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비사업은 일단 논외로 치고 아파트라고만 놓고 볼게요. 아파트는 특별하게 지금 뭐 가격이 눈에 띌 정도로 뛰지는 않고 있고 거래량도 사실 지금 거의 거래 절벽 상태에 가깝거든요. 그 이유가 가장 최근에 너무 싼 금액을 봤었어서 그래요. 왜냐면 2026년도 상반기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슈가 있었습니다. 2026년도 5월 9일자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있는데 이게 말이 살짝 어렵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양도세 중과가 뭔지 알아야 되고 유예가 종료가 된다. 그러면 일단은 유예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양도세 중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엔 2017년도 8.2 부동산 대책 때 처음 도입되었어서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라고 하게 되면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중과세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5월 하면 무슨 달이죠? 종합소득세. 맞아요. 이제 종소세를 납부할 때 보면 많이 내죠. 우리가 세율표가 쫙 있습니다. 6%부터 해가지고 이제 최고 이제 45%까지 있는데 이 세율표가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양도소득세라는 세율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 자체를 보면 소득세 법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득세율인 거예요. 소득세율은 똑같은데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특별하게 더 붙는 게 아까 말한 양도세 중과. 그래서 내가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아까 3주택은 30% 중과라 했죠? 그럼 최고 세율이 45%인데 30% 중과 붙으면 75%.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방세 10% 더합니다. 그럼 7.5를 더하면 최고 82.5%가 세금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물 잠김이 벌어지는 건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원래 양도세 중과를 없애겠다고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없애지 못했어요. 왜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 통과가 안 됐죠.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1년씩 한시적으로 유예를 연장해 오다가 정권이 바뀌었죠. 유예 종료일이 5월 9일자인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예 없다. 연장 없다로 밝히면서 이제 종료 시점이 데드라인이 딱 온 겁니다. 그러니까 5월 9일 전까지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팔아야죠. 안 그러면 최대 81.5% 세금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던집니다. 5월 9일 전에 그래서 급매물들이 쏟아졌었어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도 대충 봐도 5억에서 호가 대비해서 10억 이상 빠진 데들도 있었고요. 강북에서도 2, 3억씩 빠진 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5월 9일 전에 그게 기회였잖아요. 지금 오면 다 시세가 올라가면서 기회란 걸 알지만 그때도 부동산 하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속지 말아라. 더 떨어진다. 참고 버텨야 된다. 라고 했었었죠. 그런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라고 하면서 사라고 했었었는데
그때 잡으신 분들 정말 거래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때가 정말 부동산 시장이 급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건매물들이 나오고 매도자들도 좋든 싫든 일단은 싸게, 지금 아니면 중과가 물리니까 싸게, 팔 사람들은 다 내놓고 살 생각 있는 사람들은 급매물 나왔으면 그때 샀겠죠? 근데 5월 9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전에 급매물을 한 3억 싸게 내놓는 것도 사실 싫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양도세를 5억 넘게 낼 거 생각하니까 그냥 급매물로 그냥 팔고 끝내자라고 생각했었다가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돼. 그럼 급매로 팔 이유가 전혀 없어졌잖아요.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호가를 다시 다 높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시세가 몇 억이 다시 다 뛰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호가가 뛴 거지 거래가 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매수자들 입장에는 불과 한두 달 전에 급매물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세일 기한이 끝난 거네. 네, 솔직히 말하면 그때도 안 산 사람이 지금 와서 사겠어요? 아울렛에서도 안 산 사람이 백화점 가서 사겠냐 이거잖아요. 내가 분명 아울렛에서 파격 세일 네. 가격을 봤는데 똑같은 제품이 백화점에 있어. 안 산다는 거죠. 아울렛 가니까 세일 끝났어. 이거를 지금 와서 그 가격에 주세요라고 해봤자 안 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가 멈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규제도 워낙 서울이 많기도 했었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9일 전에는 거래가 확 돌아섰다 보니 사실상 어느 정도 수요가 당겨지는 것들도 없잖아요. 있죠. 그때 거래가 한번 확 돌았었고 살 사람들 다 사고 팔 사람들 다 팔았다로 보는 거고요. 이제 5월 9일 지나간 현재 시점까지는 지금 사실 부동산 거래는 조용합니다. 조용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실거래가 건건이 되는 거는 있는데 가격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 호가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거래가 한두 개씩 되는 수준이지 거래가 막 되는 느낌은 또 아니죠. 다음 세일은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세일이 오느냐는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집값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신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최근에 이제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꿋꿋하게 가겠다. 이제 세제 개편안 곧 온다. 정확하게는 이제 세금 제도를 갖다가 재정비하는 거 조만간 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부동산 전문가들이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이 있어요. 네. 그때 뭔가 하나 오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대표적으로 예상하는 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규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들도 얘기 좀 나온 것들도 있고 좀 가장 크게 예상하는 거는 보유세 카드를 벌써 꺼낼지 내년에 꺼낼지는 좀 보긴 봐야겠지만 이런 안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항상 똑같아요. 대책이 나오면 일단 눌립니다. 그랬다가 뭐 별거 없네 하면 다시 또 올라가고 대책이 나와서 또 늘렸다가 올라가고 그러면 분명 다음에 세일 기간은 오긴 올 거예요. 근데 그 세일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보통 이 전인구 채널을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니까 우리 주식 비유를 좀 해보자면 주식 같은 경우도 보다 보면 올랐다가 떨어져 계속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에 쫙 추세선 그거 보면 장기 우상향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면 올랐다가 이란 전쟁 터지고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하는 건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 전 금액으로 빠지지 않잖아요. 5만 점대로 갔다가 맞아요. 30만 갔다 5만 갔다 30만 갔다 이건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해도 갑자기 이제 10만 갔다가 좀 8만 갔다가 20만 갔다가 15만 됐다가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플럭추에이션은 항상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일시적으로 뭔가 대책이 나와서 좀 눌려졌다가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눌리는 게 싼 건가? 그때 시점에서 싼 건데 당장 이번에 5월 9일 전에 급매물이 나왔다 해도 사실 그때 부동산 하락론자들이 속지 말아라 라고 했었던 이유가 작년 금액보다는 그래도 오른 거예요. 재작년 금액보다는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5억 올려놓고서 2억 빼줬다고 그게 빼준 거냐? 10억 올려놓고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동산 세일은 세일인데 그 시점의 세일인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돌아갈 것인가 는 또 다른 포인트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찌됐든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고 무조건 오른다는 또 아니죠. 일단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이게 물론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1대1 매칭은 아니긴 한데 애초에 인플레이션이란 것 자체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실물 가치, 실물 자산 쪽으로 갔다가 많이들 오는 거고요. 사실 다들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주가 왜 오릅니까? 라는 얘기 했었을 때도 이유들은 다 있죠.
뭐 진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는 것도 있고 그쵸. 사이클이 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수출 기록들 보면 역대 최고 실적들을 계속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호황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일단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인식들이 요즘 너무 팽배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예산이 역대 최초로 700조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700조를 돌파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추경을 계속 하죠. 그리고 돈을 계속 뿌리죠. 뭐 재난지원금이 됐든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됐든 고유가지원금이 됐든 어떤 명분을 붙여서라도 어쨌든 돈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이제 화폐가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은행에다 그냥 예금 넣어놓으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거는 기본적인 인식.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할 줄 알면 주식, 잘 모르면 그냥 부동산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고로 주식 모르고 주식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 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주식을 샀어요. 제가 고민을 했죠. 저 같은 평생 부동산쟁이도 주식을 고민할 때가 되면 끝물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누구라고 실명을 밝히진 않겠지만 이제 아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좀 전화를 몇 분 했었어요. 네. 전화해가지고 주식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한테 증권사 계신 분도 있었고 막 해서 전화를 했었었는데 제가 지금 한 몇 억 있는데 하이닉스 몰빵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 했어요. 그때 막 지금 주가가 몇인데 하니까 소장님이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이미 시가총액이 몇 배가 뛰었고 반도체 당분간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어쩌저쩌 해가지고 그래요 하면서 제가 그 하이닉스 고민한 게 70만 원대부터 계속 보던데 한 3월쯤이 아마 아직 70만 원이었었을 거예요. 2월, 3월부터 네. 고민을 했었었는데 70, 80, 90 하다가 그때 아무튼 뭐 하지 말랬어. 딱 제가 생각했었던 거는 딱 하나였죠. 현금은 있는데 지금 당장 부동산 못 팔거든요. 이 현금 들고 있는 걸 뭐 하지? 은행에 넣어놓으면 안 될 것 같고 빚이나 갚을까 하다가 요즘 대출 나오지도 않는데 갚아봤자 나중에 받지도 못하는 거고 고민하다가 갑자기 100만 원을 찍더라고요. 찍길래 나도 모르겠다. 그때 샀는데 제가 사고 그 주말 꼈어요. 주말 끼고서 바로 장 열릴 때 이란 전쟁 터지더라고요. 이야. 그때 제가 사고 이란 전쟁 터지고 아마 70인가 80까지 확 떨어져서 그때 부동산 카톡방에도 다들 설명을 찍어놓았어 어서 타 이러다가 네, 맞아. 제가 사니까 타란다고 진짜 타냐 막 이런 짤 돌고 설명을 찍어놓았어 벗어 내려 막 이러고 있고 맞아. 이거 하면서 느낀 점이 부동산 사는 사람들도 느낌이 똑같겠다. 내가 살 때 고점 아닐까.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어쨌든 네. 근데 이게 예전 생각하면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는데 결국은 방향성이 더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 손 떨려도 사긴 사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저는 부동산 전문가니까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대한 이유도 설명해 드릴 수는 있어도 저는 확신이 있어도 근데 일반적인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더 오른다고? 라고 하기에는 사실 많이 무서워할 것 같긴 하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정말 내가 필요한 집을 비싸다 싸다가 아니라 그냥 사서 어차피 길게 보유해야 될 것들은 사는 게 맞지 않겠나. 근데 보통은 빨리 사서 손해보진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단기적인 플럭추에이션 항상 있거든요. 주식도 똑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부동산 하는 사람 특징답게 그냥 내가 사놓고 봤었던 방향성이 있으면 그냥 그걸 믿고 가는 거지 일희일비할 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맞아. 손은 떨리더라고요. 부동산과 다르게 주식은 매도 버튼을 바로 누를 수 있으니까 으악 하다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냅뒀는데 근데 부동산은 그나마 사면 최소 2년이거든요. 왜냐면 세금 때문에 최소 2년은 보유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그나마 이제 괜찮은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거고 2022년도에 부동산 한번 대폭락이 한번 왔었죠. 근데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자체가 다 무너졌었는데 2021년도 정고점에 잡았다 하더라도 서울에 신축 아파트 잡았다라고 하면 손해본 사람 없습니다. 강남 샀다라고 하면 강남의 신축이다. 대충 찍어도 10억에서 20억씩은 다 벌었고요. 진짜 잘 찍었었으면 30억 이상도 벌었었고 그리고 마포 그리고 성동 뭐 이런 데들도 이제 신축 샀다라고 하면 10억씩은 벌었고요. 서대문구, 동대문구도 5억씩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고점 21년도에 사서 우리가 4848도 똑같아요.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샀다 하더라도 4848에 그 포인트가 어긋나면 그냥 자산 녹아 없어지는 건데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똑같죠. 2022년도에 으악 하고 던졌었으면 이제 눈물 나는 거지만 그냥 방향성 믿고 가지고 갔었으면 돈은 벌었죠. 그냥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비싸다라는 거는 각자의 생각이거든요. 문제는 비싼 거는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더 비싸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판단은 하실 필요가 있다. 좋습니다. 보유세를 근데 세게는 못 때리겠죠? 나온다 하더라도. 세게 때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의 3% 연? 일반적인 보유세를 그렇게 내기는 어려울 거고요. 네. 다주택자는 그렇게 때릴 겁니다. 다주택자만? 네. 아, 실제로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종합부동산세율을 보게 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되는 사람들은 3%가 뭐예요? 최고 세율 6%도 있었거든요. 물론 그게 내 과표가 다 그 세율로 가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 구간들은 있기 때문에 그게 최고 세율이 다 맞는 사람들은 거의 없긴 하지만 일단 다주택자라고 하게 되면 세금이 장난 아니에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보유세가 높았다 이렇게 얘기는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몇 천씩 내고 억 단위로 낸 사람은 다 다주택자였습니다. 1주택자 그렇게 많이 내진 않았고요. 뭐 이거는 뭐 굳이 어렵게 볼 거 없이 청와대 이제 있는 사람들도 보다 보면 다 좋은 주택들 하나씩 들고 있거든요. 2개 이상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주택자들. 이제 되게 재밌게 본 뉴스 기사가 본인 지역구에 자가 1주택 보유한 착한 국회의원 명단 하면서 나온 게 있어요. 찾아보면 나와요. 보면 한 80몇 명 정도밖에 없대요.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그 기사 표현을 빌려서 하면 나쁜 국회의원들이죠. 혹은 안 착한 국회의원들인데 나는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본인 지역구에 1주택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보니까 어디 뭐 강남구청장 후보 같으신 분들이 많다던가 이런 건데 그분들이 남들 세금 내라고 하는 건 쉽지만 내가 세금 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쵸. 1주택자까지는 저는 그렇게 봐줄 것 같다. 봐줄 것 같고 다주택자 실제로 대통령 SNS 발언들을 보게 되면 다주택자는 나쁜 거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론에 이어서 지금은 마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되고 있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가 나타났어요. 퇴치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구 대표님은 다주택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마귀야, 다주택자야. 그런데 막 자꾸 보유세를 내라고 해. 아프겠죠? 아프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겠죠. 그런데 팔면 또 어딜 파느냐? 내가 조금 가치 없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 그러니까 양극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1주택자 제도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 쏠림 현상만 계속 벌어진다. 그쵸. 그러면 다 때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또 이제 실거주자들이 비명 소리가 나니까 경제 침체 우려가 나니까 또 못 건드리는 거고. 그렇죠. 1주택자까지 건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쉽지 사실 표랑도 연결되기 그치.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집값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올라간다에 대해서 통계를 찾아보게 되면 정확한 수치는 좀 헷갈리긴 하는데 무주택자가 44% 정도 되고요. 1주택자가 42%, 그리고 2주택자가 한 11% 됩니다. 그리고 한 4% 정도가 3주택자랑 3주택 초과자가 그렇게 되는데 집값이 올라가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생각 들죠. 내가 예를 들어 무주택자예요. 그럼 집값 미쳤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적을 찾아야 되잖아요. 사실 정답은 정부가 공급을 해서 그래요. 공급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급이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 약 10년 동안의 공급이 다 박살난 그 리턴이 지금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면 힘들죠. 왜냐면 아무리 뭐 그 정권과 우리 정권은 다르다라고 해도 또 같은 계열인데 그 정부를 이제 비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끊어낼 건 끊어내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러진 못하니까 그때 당시에 했었던 것도 적폐몰이를 했던 거죠. 집값 상승은 정부의 탓은 아니고 저 다주택자들, 저 4%도 안 되는 초과주택 소유자들이 내 집을 다 빼앗아 갔다 쪽으로 이제 적을 만들어서 이제 편가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쪽에다가 돌 던지는 거죠. 언뜻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이 쉬워요. 내 집은 없는데 쟤는 다주택자야. 나쁜 놈들이네.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각종 규제들을 다 할 때 박수 치는 거죠. 근데 그에 대한 리턴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어떻게 오느냐? 첫 번째로는 이제 집값이 내가 원하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무너지는 거고 서울이 올라가는 거고 서울에서도 구축 가격은 크게 안 올라갔거든요. 신축 중심을 뛰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양극화가 나타나면서 또 뒤로는 다주택자가 사라지면 이제 전월세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갔다가 움직이면서 지금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그냥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대단히 합리적이지 않지만 유독 부동산에만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게 예를 들어서 주식 코인도 방송에서 자주 다루시니까 예를 들어 코인이라고 비유를 하면 1인당
그냥 무조건 코인 한 종류만 담아야 돼. 라고 하면 비트코인 외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 나가겠죠. 박살 나겠죠. 내가 알트코인 왜 해? 그냥 비트 하나만 살리자. 주식도 1인당 종목 하나씩 이래버리면 더 쏠려버리겠죠. 다른 주식들은 다 박살나고 하이닉스는 진짜 300 돌파하겠죠. 삼성전자 50만 돌파하겠죠. 그렇죠. 다 팔아서 글로 가니까. 네, 다 팔아서 그냥 다 몰빵 막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이런 정책은 이상하죠. 근데 유독 부동산에서만 이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죠. 똘똘한 한 채가 왜 나타나냐? 한 채만 남기라고 하니까 싹 정리하고 하나로 몰빵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일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 지금 지방 많이 어렵다 해도 뭐 이제 해운대라든가 뭐 수성구라든가 뭐 이런 데들은 지금 정보점 돌파했어요. 우리가 지방이라 다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정보점 가격 회복하고 가격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수성구 신축 아파트 가격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저 1년 전에 수성구 신축 촬영하러 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보고 했는데 그때가 이미 1년 반쯤부터 이미 벌써 수성구가 막 올라가는 타이밍이라 작년 8월쯤에 지금 찍으면 꽤 우리 진행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상승기였었어요. 이미. 그때 얼마 정도 했었었나요? 그것도 한 20억 뭐 이런 거. 아, 좀 대형 평수가 네, 있나 큰 보다. 거만 맞죠. 완전 대상 네. 그게. 지금 이제 좀 괜찮은 애는 지금 17억도 지금 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팔아서 서울로 지금 못 옵니다. 예전에는 해운대 팔아가지고 마포 성동구 사고도 남았거든요. 지금 마포 그쵸. 성동구 신축은 30억도 찍었고요. 그러니까 준신축이나 좀 완전 초대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20억 중반 넘어가고 있고요. 좀 구축 아파트도 지금 15억 다 넘어갔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2021년도 정고점을 잡았다 하더라도 마포 성동구 신축 잡았었으면 10억은 벌었다고요. 우리가 바닥을 못 잡았다 하더라도 그때 확 무너졌었을 때 잡았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21년도 정고점에 잡았었어도 지금 그걸 돌파를 아득하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분들이 상담을 지금 많이 와요. 오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내 집값이 본전치기를 못했었으면 딴 게 안 보여요. 손실은 피해야지로 보통 생각하거든요. 본전의식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본전 회복했고 올랐어. 어느 정도 뭐 한 2, 3억 벌었으니까 팔고 갈아탈까 하고 보니까 서울이 넘사벽으로 올라간 거죠. 근데 문제는 서울 많이 올랐네?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있고 그래서 지방분들이 워낙 어떻게든 서울을 사고 싶어하는 니즈들이 있고 근데 2025년도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25구 전역을 조정대상 지역, 투기거래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어버리니까 이제 실거주를 안 하면 지금 못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부동산 통계를 보게 되면 지자체 구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10%에서 많으면 20%까지 아직도 외지인들이 서울 부동산을 사요. 저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그 규제 묶이기 전에는 30% 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외지인들이. 근데 10%라 하더라도 삶의 터전을 다 던지고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 아직 대전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데 아빠 믿고 전학 가자!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직장도 버리고 가야 되는 거면 라이프가 완전 안 좋아지잖아요. 이제 뭐 친인척 관계라든지 친구라든지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던지면서도 서울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서 오는 사람도 10에서 20%가 된다라는 게 저는 더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서울을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재개발이 또 뜨거운 것 중 하나. 아까 재개발 처음에 얘기하다가 일반 아파트 시장 얘기하다 다시 재개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재개발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는 아파트를 매수할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건 맞아요. 근데 재개발에 거래하는 다세대, 다가구, 단독을 살 때는 실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그렇다고 그냥 빌라, 오피스텔 사기는 좀 싫고 근데 여기는 재개발 되는 곳이야. 실거주를 안 해도 된대. 그러니까 지방 사람들이 원정 투자해가지고 서울의 재개발들을 많이 사고 내려갑니다. 재건축이랑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재건축은 재건축은 아파트니까. 물론 재개발에도 아파트가 있기도 해요. 재개발의 아파트다라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대부분은 다세대 다우 단독이니까 얘네들은 실거주 안 해도 되고 물론 여기서도 깊게 들어가면 그 자체로 서울시에서 토호제로 지정한 곳들이 있긴 해요. 신통기획 이런 데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실거주 안 해도 되네? 그리고 뭐 당장 실거주 할 것도 아니야. 재개발 지역 뭐 완공까지 5년, 8년 걸린다고? 뭐 그래 묻어놨다가 나중에 신축돼야지. 보험 드는 거구나. 네,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게 요즘 상황입니다. 근데 올해 약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그 무주택자 한정해서 실거주 의무 잠깐 없애지 않았나요? 이게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5월 9일 이후로 이제 양도세 중과가 종료되니까 매물 잠김 현상 나온다라고 모든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 얘기했었고요. 물론 하락한다고 말하시는 분들 빼고. 그리고 실제로 매물 잠김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매물 호가 다 뛰고 매물 잠기고 이래 보니까 언론에서 막 비판들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 정부가 아니다. 매물 아직 좀 더 우리 출하시킬 거다라고 하면서 발표한 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한시적 유예를 연장시켰어요. 원래 5월 9일 전에 계약한 사람들까지는 토호제 예외로 해줄게 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그 전에 빨리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사라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토호제 때문에 사지도 못하거든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니까 토호제 한시적 연장을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한 번 더 연장해줄게 로 했어요. 여기서 달라진 거가 그전에는 다주택자만 토호제 이외였는데 이제 비거주일 주택자 토호제 이외를 해줄게로 나온 거고, 그럼 이 물건을 산 사람은 아직 전세 만기까지는 실거주 안 해도 돼로 얘기는 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아까 뭐라 했죠? 5월 9일 이후로 지금 거래량 거의 다 죽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게 현실적이지 않냐? 일단은 양도세 중과가 연장된 게 아니에요. 양도세 중과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입장에는 팔 사람이 없고요. 그러면 그나마 비거주 1주택자가 대상인데 비거주 1주택자 입장에서는 굳이 팔아야 될까에 대한 의문들이 있거든요. 난 1주택자니까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없어. 그리고 실거주를 강조한다? 그러면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냥 전세 계속 연장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실거주를 들어갈 수도 있고 옵션이 좀 여러 개가 더 있는 거죠. 그 와중에서 매도를 어쨌든 간에 하기로 했다 쳐요. 그런데 매수자가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사는 건 돼요. 새 만기가 어쨌든 돌아올 거죠. 1년 뒤든 1년 반 뒤에든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데 그걸 일단 샀어요.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15억 이하는 6억, 25억 이하는 4억, 25억 초과는 2억 대출해 줍니다. 근데 이것도 최초 취득할 때 대출을 받을 때 되는 거지, 이거는 취득은 해놓고 실거주 의무만 새 만기 때로 유예해 준 거잖아요. 그때 전세 퇴거자금 대출 되나요? 안 돼요. 이미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지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1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사란 건지 말란 건지 알 수가 없는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대책 보고서 자극적으로 말하는 언론이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갭 투자 열렸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실상을 까고 보면 그렇게 못 산다라는 거죠. 애초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미 전세를 맞춰놓은 사람들은 전세를 내가 실거주 안 할 거니 전세를 연장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무조건 실거주 해야 돼요. 그 조건으로 토호제 예외를 해준 거니까. 그런 건데 이게 그러면 실거주를 하려면 전세를 빼줄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내가 다 쥐고 있는 상태에서 사든가. 근데 대출은 안 나온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일부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서울 부동산의 수수께끼 편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고 이상하다 왜 금리를 내리는데 물가가 안 올라? 이런 것처럼 왜 서울 부동산 왜 이게 거래량 없이 가격은 오르고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이 이상한 현상은 왜 자꾸 반복되는 걸 보니까 나중에 이거 한번 내가 도표를 그려보고 싶어요, 지금. 네. 그리면 뭔가 좀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아요. 마지막에 뭐 하나 나오는데, 아, 이래서 우리가 서울 부동산이 이랬구나.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 조각조각 다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파편화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종합이 안 될 수 있는데 결론은 사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서울 내 집 마련할 거다라고 하면 무조건 사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표현하면 또 저 김재경 박사 정신 못 차리고 또 투기 조장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전월세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거는 2부에 얘기하긴 하겠지만 앞서 잠깐 얘기했어요. 다주택자를 탄압을 하게 되면 전월세는 누가 공급해줘요? 무주택자가 전월세 공급해줄 수는 없거든요. 해준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전세 사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임대차 공급을 해주는 사람들인데 다주택자들 시장에서 다 배제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집값 상승은 일단은 차치한다 쳐요. 그냥 나는 뭐 투기할 생각도 없었고, 뭐 투자든 투기든 부동산은 그냥 내 주택 주거 안정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주택자로 계속 있으면 전월세 지옥이 온다. 그러니까 임대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만 더 하자면 집값 올라간다 떨어진다는 각자 생각이 달라요.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항상 꼭 질문 드리라고 하는 것 중 하나가 전월세 가격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대답을 못 할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해도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것 같지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전월세 공급을 못 하는데 누가 전월세 가격이 안정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주택자로 계속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주거 안정성이 침해가 되겠죠? 내가 뭐 부동산 투자를 해서 꼭 떼돈을 벌고 이거는 모르겠다 하더라도 그냥 내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1부만 해도 좀 화끈하네요. 2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